있습니다. 승무패 46회차 현미경부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본머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자료는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보다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올 시즌 키워드는 전방 압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 라이오 바이에커너를 이끌었던 이라올라라는 감독이 부임을 했고 토트넘 역시 셀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양팀 모두 상당히 적극적이고 빡세게 압박을 구사하는 축구를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양 팀이 올 시즌 전방 압박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프리미어리그 전방 압박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가 기본적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압박 강도가 빡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토트넘이 두 번째로 낮은 PPDA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도 PPDA 수치가 9.2로 상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의 진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 다름 아닌 전방 압박을 통해서 경기 초반에 리버풀을 상대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지난 시즌과는 확연하게 다른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경기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직접 맨유와의 경기에서 특유의 전방 압박 스타일을 버리지 않고 맨유를 상대로 맞불을 놓으면서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이번 본머스 원정에서도 충분히 빡센 압박 전술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트넘은 악재가 있는 것이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미드필더가 직전 맨유전에서 부상 여파로 인해서 현재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머스전을 앞두고 이 메디슨 선수가 훈련에 불참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토트넘의 미드필더가 올 시즌 기회 창출이 8번으로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미드필더이고 올 시즌 벌써 리그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이 세트피스 전담 키커로도 맹활약을 하고 있는 제임스 메디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토트넘의 메디슨이라는 플레이메이커가 본머스 원정에서 결정이 된다면 이 토트넘이 공격 작업에 있어서 상당히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트넘의 이선 자원으로 미드필더 로셀소 선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실전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리버풀 원정에서 비록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을 다이렉트한 롱패스로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장면이 꽤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이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으로 중앙 수비수 세네시 선수가 롱패스를 뿌렸고 앤선이라는 공격수가 리버풀의 골문을 흔들었지만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득점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토트넘이 본머스를 상대로 무리해서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할 경우에는 본머스가 리버풀을 상대로 보여줬었던 롱패스를 활용한 다이렉트한 수비 뒷공간 침투로 인해서 토트넘이 실점을 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과 조금은 유사점이 있는 것이 특히나 오른쪽 측면 수비수들이 공격 상황에서는 중앙 쪽으로 좁혀 들어오기 때문에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측면 수비 뒷공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본머스의 다이렉트한 롱패스 플레이가 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양 팀의 맞대결을 살펴보면 1승 1패로 팽팽했는데 모두 3대2로 원정팀이 승리를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본머스 상대로 5골을 넣었는데 그 5골 중에서 3골이 세트피스였을 정도로 세트피스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이 지난 시즌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6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했고, 반면에 본머스라는 팀은 지난 시즌 기준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21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했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토트넘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토트넘으로서는 현재 올 시즌 세트피스 키커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매디슨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과 주포 공격수 해리 케인이 이적이 되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뚝배기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임스 매디슨 외에도 손흥민이나 페리시치 같은 훌륭한 세트피스 키커를 보유하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여전히 토트넘의 세트피스가 통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지난 시즌만큼 토트넘의 세트피스 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 지금 보시는 영감님이 바로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의 세트피스 코치를 맡았었던 지아니 비오라는 코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오 코치가 이번 시즌부터는 토트넘의 세트피스 코치로 활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큼 토트넘이 디테일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아니 비오 코치가 지난 시즌에 들어오면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굉장히 상승이 된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이 비오 코치가 떠났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떨어질 수 있는 토트넘의 세트피스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트넘이 지난 시즌 세트피스 패턴으로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앞두고 상대 팀들도 토트넘의 세트피스 패턴을 충분히 연구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 지아니 비오 코치가 떠난 상황에서 새로운 세트피스 패턴이 정립이 되지 않았다면 토트넘이 지난 시즌만큼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빈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를 종합을 해본다면 현재 토트넘의 승리로 긍외율이 70% 이상 몰렸지만 토트넘의 단통 승리만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꽤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회차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머스를 이끌고 있는 이라올라라는 감독이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 라요 시절부터 유독 라리가의 강팀을 상대로 강했던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승 1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1승 1패,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1무 1패를 거뒀을 정도로 이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라올라 감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라올라 감독의 본머스 역시 토트넘을 상대로 굉장히 까다로운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토트넘이 원정에서 성적이 현저히 떨어졌고, 특히나 지난 시즌 토트넘이 원정에서는 경기당 평균 2실점으로 원정에서 네 번째로 많은 실점을 당했던 토트넘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본머스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스날 대 풀럼의 경기인데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 브렌트포드의 전방 압박과 측면 공격이 상당히 애를 먹으면서 패배를 당했던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포드에게 왼쪽 측면 공간,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포드가 풀럼의 측면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완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부카요 사카, 웨데고르가 포진하는 오른쪽 측면 라인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다시 풀럼이 이렇게 왼쪽 측면 수비 뒷공간 그리고 왼쪽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노출하게 된다면 아스날의 퀄리티 있는 측면 공격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 전에서도 아스날의 오른쪽 측면 라인인 웨데고르와 사카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1대0 승리를 거둔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아스날의 웨데고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풀럼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풀럼 상대로 두 경기 두 골로 좋은 기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풀럼의 왼쪽 측면을 굉장히 우려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측면에 포진을 하는 이 보비 레이드라는 측면 자원과 왼쪽 메잘라로 활동하고 있는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같은 경우에는 풀럼에서 왼쪽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두 자원인데,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수비적인 가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보비 레이드라는 측면 자원이 약점이 디펜시브 컨트리뷰션, 수비 기여도가 상당히 약점으로 꼽히는 자원이고, 이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라는 미드필더 역시 수비 가담 능력이 굉장히 약점으로 꼽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또다시 풀럼이 이 왼쪽 측면 수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아스날의 오른쪽 측면 라인에게 굉장히 고전을 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풀럼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포드전에서 선제 실점을 당했을 때 이 풀럼의 중앙 수비수 디오프 선수가 상대 전방 압박에 당황을 하면서 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포드의 빠른 공격수 요한의 위사가 전방 압박이 들어가니까 이 디오프 선수가 패스를 하려다가 패스 미스가 나왔고, 이 위사 선수가 공을 탈취를 해서 그대로 선제골로 연결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도 풀럼이 이렇게 빌드업 미스가 나오면서 실점을 당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풀럼에서 패스가 뛰어난 중앙 수비수이자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팀 림이라는 베테랑 수비수가 직전 경기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팀 림 선수마저 결장이 된다면 풀럼이 굉장히 후방 빌드업이 불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면에서도 아스날이 풀럼 상대로 리그 10경기 8승 2무 무패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 미트로비치가 결국 중동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풀럼의 최전방 골 결정력 또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풀럼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보실 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풀럼의 주전 골키퍼 레노 선수가 이번 시즌 선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2경기 기준으로 이 풀럼의 레노 골키퍼가 선방 지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 풀럼이 기대 실점값이 5.7골이나 됐었는데 실제 실점은 2골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 레노 선수의 선방 덕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레노라는 골키퍼가 다름 아닌 아스날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떠나보낸 친정팀을 상대로 나름의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 레노 골키퍼의 선방쇼가 나와준다면 의외의 결과를 한번 기대해 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주전 공격수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가 풀럼전을 앞두고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아스날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크리스탈 쪽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맞대결 특징을 짚어드리면 최근에 7경기에서 무려 6번의 무승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4연속 무승부 중인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5연속 무승부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연속해서 무승부가 나오는 경기들은 또 무승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개인기 드리블 돌파를 브랜트포드가 얼마만큼 잘 제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경기 기준 통계를 놓고 보면 이 브랜트포드라는 팀이 상대의 공격을 태클로 저지하는 상황에서 이 드리블 허용 횟수가 은근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비 상황에서 브랜트포드가 태클을 시도를 할때 드리블 허용 횟수가 12번이나 될 정도로 경기당 평균 드리블 돌파 허용 횟수가 전체 4번째로 높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의 수비 1차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드필더 쪽에서 이 안넬트나 뇌르고로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기본적으로 태클과 인터셉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도 태클을 시도하다가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는 횟수가 경기당 1.5회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브랜트포드가 개인기가 뛰어난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무리해서 덤벼드는 태클 수비를 시도할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기로 벗겨지면서 실점 위기를 노출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시즌 이 드리블 지표 면에서 상위권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직전 아스날전에서도 이렇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측면에서 개인기 돌파를 통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브랜트포드전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 공격자원들의 개인기, 드리블 돌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 고무적인 것은 바로 제공권 면에서 의외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브랜트포드 상대로 밀리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브랜트포드 상대로 제공권 경합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면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의 중앙 수비수인 요아킴 안데르센 선수가 브랜트포드와의 맞대결에서 두 차례 모두 가장 뛰어난 제공권 경합 능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브랜트포드라는 제공권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시즌부터 제공권에서 밀리지 않는 면이 있었고 오히려 올 시즌 제공권 지표를 보시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두 번째로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고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공권이 꽤나 밀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에는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가 제공권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전방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징계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의 제공권 경합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수비 쪽에서는 벤미라는 중앙 수비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두 경기 모두 결장이 됐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도 제공권 지표가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제공권 지표가 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공권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팀이 제공권이 은근히 뛰어나다 보니까 지난 시즌부터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 있었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경기 기준으로 이렇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실점 값이 지금 맨시티 다음으로 낮은 0.15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공권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 역시 세트피스 수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부터 세트피스 공격력이 한 방이 날카로운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시즌에도 세트피스 기대 득점값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8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세트피스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에 비해서 아직까지 세트피스 득점이 없는 것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제공권이 뛰어난 공격수 아이반 토니가 징계로 빠져 있고 수비수 벤미까지 최근에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은 높지만 골 결정력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아쉬움까지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세트피스에서도 만약에 브랜트포드가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굉장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맞대결에서 현재 4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고 친선 경기를 포함하면은 현재 6경기 중에서 5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났기 때문에 솔직히 5연속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진다는 점에서 저는 이변을 노릴 거라면 과감하게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로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담이지만 양팀 모두 제공권이 뛰어난 것에 비해서 상대의 롱볼 공격의 약점을 드러내는데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브랜트포드의 약점 중에서 가장 약한 약점이 바로 롱볼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롱볼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롱패스 정확도 랭킹인데 1등과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이 다름 아닌 크리스탈 팰리스의 주전 중앙 수비수인 게이 선수와 안데르센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주전 중앙 수비수 2명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롱패스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롱패스 수비가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충분히 후방에서 다이렉트한 롱볼로 재미를 보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 투표율이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데 그 투표율에 비해서는 확실히 크리스탈 팰리스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3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에버튼 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에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초반부터 최악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울버햄튼이 38경기 31골 최소 득점 1등을 차지한 팀이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38경기 34골 최소 득점 2등을 차지를 하면서 양팀 모두 최악의 빈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역시 마찬가지로 양팀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 값은 높은데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이 무려 3.34골이나 됐는데 실제 득점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0골에 그치고 있고 에버튼 역시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값이 2.87골이나 되는데 0골에 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양팀 모두 득점 기회 자체는 많았지만 최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올 시즌에도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양팀 모두 나란히 직전 경기에서 4실점을 당하면서 불안감을 노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빌라에게 4실점을 당하면서 0대4 대패, 울버햄튼 역시 브라이튼에게 4실점을 당하면서 1대4 대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양팀 모두 직전 경기에서 상대에게 측면 수비 약점을 노출을 하면서 대량 실점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빈공이 나오면서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고 봤는데 제가 과감하게 무승부가 아니라 에버튼의 단통 패배로 가는 이유는 현재 전력 누수를 고려를 했을 때 그나마 울버햄튼 쪽이 측면 공격이나 최전방 쪽에서 한 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원이 에버튼보다는 더 많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측면 자원인 드와이트 맥닐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리즈 출신 영입생 측면 공격수 잭 해리슨 선수가 합류한 에버튼이지만 현재 해리슨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결장이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 자원인 그레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적설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 최전방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전에서 안면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결장이 되기 때문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 자원들의 결장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에버튼에서 가장 큰 결장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에버튼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을 했었던 미드필더 이워비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버튼의 이워비라는 미드필더가 지난 시즌 에버튼에서 리그 2골 7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했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이워비 선수마저 공격에서 빠지게 된다면 에버튼이 상당히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의 무페이라는 공격수가 현재 기대 득점값이 1.16골이었지만 득점이 없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울버햄튼의 파비오 실바 역시 기대 득점 0.91골이었지만 득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최전방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스포르팅 출신의 19살 장신 공격수 이 세르미티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19살의 유망주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과연 얼마만큼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희찬 선수가 직전 브라이튼전에서 첫 골을 신고를 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공격 상황에서 울버햄튼이 마테우스 쿠냐, 황희찬, 사라비아 그리고 장신 공격수 칼라이지치 같이 확실히 에버튼보다는 가용한 공격 옵션이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파비오 실바라는 이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공격수 대신에 황희찬 선수가 만약에 선발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 울버햄튼의 공격력이 보다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상대 전적 면에서도 울버햄튼이 에버튼 상대로 4경기 3승 1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역시 울버햄튼 쪽으로 근소하게 마음이 기우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담이지만 양팀 모두 올 시즌 세밀한 패스 플레이보다는 빠른 다이렉트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를 하는데 이 다이렉트 공격 지표 면에서도 울버햄튼이 에버튼보다 다이렉트 스피드가 근소하게 빠르게 나오고 있고 다이렉트 공격 횟수 역시 근소하게 울버햄튼이 더 많다는 점에서 울버햄튼이 상성적으로 보다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양팀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과 더불어서 감독 간 상성 면에서 지난 시즌 에버튼의 션다이치 감독이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감독이 본머스를 이끌었을 때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4번 경기는 과감하게 에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카디스 대 알메리아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알메리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현재 카디스 승리 쪽으로 구매율이 60% 이상 몰려 있는데 양 팀의 전력을 고려했을 때 이 카디스의 승리 쪽으로 너무 많이 몰린 듯한 느낌이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기준으로 알메리아라는 팀이 원정 성적이 1승 5무 13패 라리가 원정 성적 꼴찌 팀이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알메리아도 카디스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개인
개인적으로 알메리아의 스쿼드를 뜯어보면 카디스의 스쿼드에 전혀 뒤지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공격 쪽에서 알메리아가 지난 시즌 임대로 영입을 해서 라리가 4골 4도움을 기록한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를 마르세유로부터 완전 영입을 했고, 이 레알 마드리드 출신의 젊은 2선 공격형 미드필더인 아리바스 선수까지 영입을 했는데, 이 아리바스라는 선수가 직전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친정팀을 상대로 데뷔골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번뜩이는 공격 자원이 은근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측면 자원 엠바르바, 중원 자원인 로베르토네, 그리고 벨기에 21세 이하 대표팀 측면 자원인 라마자니 같은 공격 자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카디스보다 한 방을 보여줄 만한 선수들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기준으로 알메리아라는 팀이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지난 시즌 라리가 세트피스 득점 2등을 차지한 팀이고, 이번 시즌 역시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은 아직까지 없지만 세트피스 기대 득점값이 1.33골로 가장 높은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메리아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적지 않았던 팀이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은 아직까지 없지만 세트피스 기대 실점값이 1.2골로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높은 세트피스 기대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메리아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카디스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알메리아라는 팀이 세트피스가 강력한 이유가 이 세트피스 킥이 상당히 날카로운 키커들이 많다는 점인데, 이 로베르토네라는 미드필더가 지난 시즌 리그 2골 7도움을 기록을 했고 상당수의 어시스트를 예리한 세트피스 킥으로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베르토네라는 선수 외에도 알메리아가 엠바르바라는 측면 자원 역시 날카로운 세트피스 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엠바르바 같은 경우에는 로베르토네와 다르게 직접 프리킥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이 엠바르바의 직접 프리킥으로도 충분히 골문을 노려볼 수 있는 알메리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세트피스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카디스라는 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 2경기를 기준으로 자기 진영 쪽으로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엉덩이를 뒤로 빼고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는 카디스인데, 이 카디스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파울 횟수가 20.5회로 가장 많은 파울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자기 진영 쪽으로 무게중심, 엉덩이를 뒤로 빼고 수비에 집중하는 카디스인데, 자기 진영 쪽에서 이렇게 파울이 가장 많으면서 세트피스 기회를 많이 내주는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진영에서 파울이 많다는 점에서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카디스이기 때문에 알메리아를 상대로 자기 진영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내줄 경우에는 알메리아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상당히 높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 모두 다이렉트 플레이를 주로 펼치고 있는 이번 시즌인데, 카디스라는 팀이 다이렉트 스피드가 2.16으로 가장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지만 다이렉트 공격 횟수 자체가 2번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알메리아 역시 충분히 카디스의 역습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평균 점유율을 보시면 카디스가 올 시즌 평균 점유율이 34%로 라리가에서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고,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51%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보다 훨씬 더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카디스 역시 알메리아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비 후 역습 구도를 원활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자원들의 드리블 돌파가 굉장히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알메리아가 올 시즌 총 드리블 시도 횟수가 25회로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드리블 돌파 성공률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지만 드리블 자체를 많이 시도를 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개인기 위주의 공격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디스가 태클 상황에서 드리블 돌파 허용 횟수가 전체 네 번째로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메리아 특유의 세트피스 한 방과 더불어서 공격 자원들의 개인 드리블 돌파까지 성공이 될 경우에는 카디스를 굉장히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카디스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디스의 주전 골키퍼 레데스마 선수가 현재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선방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데스마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나온다면 이 카디스가 알메리아를 상대로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카디스가 과거 발렌시아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베테랑 공격수 막시 고메즈 선수를 최근에 임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카디스의 고질적인 약점인 골 결정력을 어느 정도 보완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알메리아라는 팀이 지난 시즌 원정 19경기에서 1승 5무 13패 원정 성적 꼴찌팀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카디스도 홈에서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지난 시즌 이미 두 차례 맞대결이 모두 무승부였고 4경기 중에서 3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매치이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보다는 과감하게 알메리아의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5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브라이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승패로 가르면서 웨스트햄 쪽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이변의 기운이 느껴지신다면 과감하게 이변픽까지 추천을 드리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양팀의 상대 전적과 올 시즌 경기력만 놓고 보면 홈팀 브라이튼의 우세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최근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 상대로 12경기에서 무려 6승 6무 패배가 없었을 정도로 천정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대제르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브라이튼이 홈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4대0으로 대파했던 좋은 기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개막 후 리그 2경기에서 8골을 몰아치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브라이튼이 자랑하는 왼쪽 측면 공격 듀오인 에스투피난과 미토마카오루 선수가 올 시즌 나란히 1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오른쪽 측면의 솔리마치 선수 역시 리그 2경기에서 3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측면 자원들의 공격력에 비해서 여전히 최전방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올 시즌에도 그러한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전방 공격수 웰백이나 페드루, 에반 퍼거슨 같은 공격 자원들의 경기력 자체는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또다시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첼시전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첼시전에서 주전 중앙수비수인 아구에르드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는 징계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구에르드가 결장이 되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 35살의 노장 수비수인 오그본나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오그본나라는 웨스트햄의 베테랑 수비수가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뛰어나서 제공권은 굉장히 좋은 선수이지만 패스 능력과 스피드가 느린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 시즌 브라이튼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했을 때 웨스트햄이 수비수 오그본나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해서 팀 내 가장 낮은 평점을 기록을 했고 후반에 교체 아웃이 됐을 정도로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오그본나라는 점에서 웨스트햄이 중앙 수비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웨스트햄의 이변픽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양 팀의 전술 상성적으로 보면 웨스트햄이 브라이튼의 약점을 공략할 만한 요소가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격 압박 라인 자체가 상당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항상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이 지난 시즌 역습으로만 8골을 실점을 하면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난 시즌 웨스트햄이 브라이튼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록 4골 차로 대패를 당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당시에도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이렇게 효율적인 롱볼 역습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공략하는 장면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브라이튼이 이렇게 웨스트햄을 상대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게 된다면 웨스트햄 특유의 다이렉트 플레이를 통해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2.43으로 가장 빠른 다이렉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다이렉트한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빠른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시즌처럼 뒷공간이 털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이 다이렉트 스피드 자체는 가장 빠르게 나오고 있지만 올 시즌 롱패스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 게, 웨스트햄의 핵심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 선수가 아스날로 이적이 되면서 중원에서의 롱패스 줄기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영입생 미드필더인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와 에드손 알바레즈라는 미드필더가 합류를 했지만 두 선수 모두 롱패스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에 롱패스 정확도가 뒤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이 다이렉트 스피드가 아무리 빠르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침투를 하는 선수들을 향해서 정확한 롱패스가 후방에서 공급이 될지는 다소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브라이튼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한 방을 노려봄직한 매치인 것이,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브라이튼이 4대1로 대승을 거뒀지만 울버햄튼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위기를 상당히 많이 노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희찬 선수 역시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으로 득점을 브라이튼 상대로 만들어냈고, 이 황희찬을 막으러 가다가 마크에 실패했던 선수가 다름 아닌 브라이튼의 중앙 수비수인 루이스 덩크 선수였기 때문에 확실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 자원들의 제공권에 비해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었고, 이 울버햄튼의 만회골이 나오기 전에 직전 장면에서도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울버햄튼이 골대를 2번이나 맞추는 불운이 있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확실히 세트피스 수비가 다소 불안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첼시전에서 선제골을 다름 아닌 코너킥 세트피스로 만들어냈고, 당시 코너킥을 처리했던 선수가 웨스트햄이 새롭게 영입을 한 미드필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이기 때문에 이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날카로운 코너킥과 프리킥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웨스트햄의 세트피스 능력이 한껏 더 향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첼시를 상대로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웨스트햄의 수비수 아구에르드 선수는 이번 경기 징계로 결장이 된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경기력과 상대 전적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고려하면 브라이튼의 승리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매치이지만, 전술 상성적으로 웨스트햄의 스타일이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기에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 브라이튼이 울버햄튼전에서 노출했었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웨스트햄의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웨스트햄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실 만한 근거가 은근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선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었던 미드필더 엔시소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독식픽으로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6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그라나다 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저는 그라나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라이오전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한 그라나다이지만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그라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오를 상대로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2번이나 때리면서 다소 골대 불운까지 있었던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공격 작업 자체는 나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 값이 그라나다가 1.89골로 라리가에서 전체 6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0.85골로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 작업 자체는 그라나다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약점인데 리그 2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5골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실점 값이 3.41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높은 것이 그라나다이고 반대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그라나다보다는 안정감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라나다 쪽으로 한번 가는 이유는 그라나다가 공격 쪽에서 그래도 2부 리그 득점왕 출신인 우준희 선수를 필두로 해서 지난 시즌 2부 리그 도움왕을 차지를 했었던 베테랑 공격수 카이온 선수 그리고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가 상당히 뛰어난 사라고사라는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마요르카의 공격 자원들보다는 유기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 많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라나다가 유독 마요르카를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 상대전적 면에서 최근에 그라나다가 마요르카 상대로 4연승 포함해서 7경기 6승 1무 무패 압도적인 상대전적의 우위가 있었던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천정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마요르카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2경기 기준으로 제공권이 뒤에서 4번째로 좋지 못한 팀인데 항상 마요르카를 말씀을 드리면서 장신 공격수 무리키를 활용한 뚝배기 고공 공격을 상대팀이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제공권이 뛰어나지 못한 그라나다가 마요르카의 무리키 선수를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도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라나다의 루비오라는 중앙 수비수가 신장이 191cm로 비교적 준수한 제공권을 보여주는 수비수이지만 이 또 다른 중앙 수비수 미켈이라는 선수는 신장이 188cm로 제공권이 다소 떨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무리키가 이 미켈 쪽을 집중 공략을 한다면 마요르카 특유의 뚝배기 고공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영입생 공격수 사일 라린 선수와 이 미드필더 다르데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이 단조로운 뚝배기 고공 공격뿐만 아니라 확실히 유기적인 침투, 패스에 의한 공격 패턴도 가능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일 라린이나 다르데가 투입이 되는 후반전에 스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라나다가 공격 자원 쪽에서 좀 더 유기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과 마요르카 상대로 최근에 압도적인 상대적인 우위가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천정 면모를 고려를 해서 그라나다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6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기들은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